2020년도 7급 통계학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A지역에서 20일간 측정된 표본의 크기가 20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세먼지 양을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여기 절사평균이라는 게 나오는데 절사평균 나오니까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의 크기 20이라고 되어 있고, 평균 표준 편차 했는데 이때 평균은 모집단 평균이 아니라 표본 평균입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x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 x바예요. 모집단 평균은 뮤로 하겠죠. 이건 다 아는 거라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도 지금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이니까 우리가 S라는 기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 유의할 점은 여기 분모의 n-1이라는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앙값이 나왔는데요. 중앙값은 순서대로 해서 나열해서 중앙에 있는 값 해서 이 나열을 할 때 우리가 유의할 점은 이 크기 순으로 큰 거나 작은 거나부터, 큰 거부터 혹은 작은 거부터 아무거나 나열해도 아는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관찰값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와 관찰값의 수가 짝수인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엑셀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하시면 쉽게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중앙값 우리 미디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 최대값을 보면 여기 한번 이거 가지고 보겠습니다. 숫자를 쓰지 않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이고요. 이게 제일 큰 값이에요. 그 크기 순으로 위부터 크고 밑에는 작아집니다. 이때 중앙값은 뭐냐면 여기 표본의 크기가 1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중앙은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2분의 n 더하기 1. 그래서 8번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게 중앙값입니다. 자, 그럼 최소값 혹은 최대값은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최소값, 요게 최소값이고 요게 최소값이에요. 즉 여기서 무슨 미니멈, 최대값, 맥시멈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별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변동계수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변동계수를 보겠습니다. 변동계수는 이렇게 되죠. 자, 변동계수에 대한 얘기는 곧 2번 문제에서 나오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변동계수는 1보다 작다고 했는데 변동계수를 보니까 이렇게 분모는 뭐냐면 x바분의 분자는 s예요. s는 58.9고 분모는 50이니까 당연히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계수도 이걸로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대칭인가 비대칭인가를 물어봤어요. 그럼 대칭과 비대칭이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자, 대칭하면 좌우 대칭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대칭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와 이거는 좌우가 대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분포가 평균우주와 대칭이냐 해서 지금 질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까요? 뭘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중앙값과 평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그림과 밑에 그림을 보면요 똑같이 대칭, 여기도 똑같이 여기 대칭이고 여기는 비대칭합니다.
그런데 대칭일 때와 비대칭할 때 최빈값, 산술평균 중앙값 위치가 결정이 돼요. 대칭이 되면 산술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이 다 똑같은데 여기선 우리가 산술평균과 중앙값만 있으니까 이걸 보고 똑같죠? 비대칭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중앙값과 산술평균의 위치가요 이렇게 달라요. 지금 중앙값은 얼마라고 되면 20이라고 되어 있고 평균이 5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50, 20 이렇게 생긴 거예요. 즉 분포가 이런 스타일로 생긴 거죠. 이런 스타일보다는 이런 스타일이 더 흔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013년에 국회의원의 재산을 공개한 거를 자료를 다 받아서 정리해서 넣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재산이 95억이라고 됐어요. 아니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국회의원의 재산이 어떻게 95억이야? 부자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도둑놈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도둑놈일까? 한번 체크해 봤어요. 그래서 분포를 확인해 보니까 10억 마이너스도 좀 있었고 0에서 10억대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기타가 있었는데 기타 중에 최고가 누구였냐면 정몽준 의원인데 약 2조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표를 하면 한없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한없이 가서 점을 찍는 거죠. 여기 기타가 총 4명이었습니다. 한 뭐 400억, 500억 등 재산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산술 평균을 계산했더니 95억이고요. 이게 95억입니다. 중앙값 했더니 반올림하니까 11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여기죠. 11억, 95억.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이거 이 그래프는요. 여기 보면 중앙값이 20이고 평균이 50이면요. 대칭이 아니고 비대칭이고 어떻게 생겼냐면 비대칭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비대칭이다.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비대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림금 이렇게 생기면 그리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인지를 보겠습니다. 레인지라는 게 뭐냐 하면 범위, 우리말로 하면 범위죠.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생겼니?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앙골라인의 키가 쭉 자료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야, 앙골라인이 어때? 어떻게 생겼어? 얘기 좀 해봐. 뭘 얘기하면 됩니까? 했더니요. 우리가 중심 위치와 산포도를 얘기하면 된대요. 중심 위치 또는 대표값을 얘기하면 된대요.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으면 그 중심 위치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 평균, 분산, 평균 뭐 등등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산술평균, 뭐 가중평균 등등등. 그 다음에 중앙값 여기 포함되고요. 산포도는 데이터에 흩어진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측정하는 방법이 범위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분산, 표준편차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범위는 즉 산포도를 측정하는 방법보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뉴질랜드 오클랜드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평균 1월 달에 제가 데이터를 조사해보면 평균이 21도예요. 근데 미국의 어느 스네이크 리버 플레인이라는 도시를 봤더니요. 여름에 평균이 21도예요. 오클랜드는요.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럼 스네이크 리버 플레인도 살기 좋은 도시일까요? 하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20도나 21도나 차이가 없어요. 저도 그냥 20도라고 하고 싶은데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21도라 할 수 없이 20도라고 했어요. 편의상 제가 20도라고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평균이 20도야. 그러면 뉴질랜드는 오클랜드는 살기 좋은 도시인데 스네이크 리버 플레인도 살기 좋은 도시일까요? 조사해봤더니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오클랜드의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이래요. 스네이크 리버 플레인의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은 이래요.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오클랜드는 일교차가 이 정도고 스네이크 리버 플레인은 일교차가 이거예요. 자, 범위라는 것은 여기서 온도로 말하면 일교차를 말합니다. 살기 좋으냐 나쁘냐. 우리가 평균만 가지고 살기 좋으냐를 나쁘냐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를 봐야 되냐? 쉽게 말하면 일교차. 그게 바로 범위입니다. 그럼 범위는 어떻게 측정하냐? 여기 정의가 있는데 볼게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간격, 즉 여기서 하면 일교차예요. 여기서 스네이크 리버 플레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38도가 최대값이고 5도가 최소값이니까 38 빼기 5에서 33도가 일교차, 즉 이게 범위입니다. 오클랜드의 경우도 여러분 계산하시면 23 빼기 17이니까 6도씨고 6이 바로 범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범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하면 최대값 빼기 최소값 하니까 170이 됩니다. 따라서 이 답은 틀립니다. 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절사 평균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절사 평균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다이빙입니다. 다이빙. 올림픽에 보면 다이빙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시합이 있지 않습니까? 다이빙이에요. 다이빙의 심판이 7명인 경우는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산술 평균하지 않습니다. 왜 산술 평균하지 않냐면 한 명이 또는 한두 명이 어떤 특정한 선수를 절대 메달을 못 만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0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점수가 많아도 이 7명 중에 한 명이 0점이면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이 7명인 경우는 그렇고 심판의 수가 5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5명의 경우는 한 명의 영향이 아주 심각합니다. 한 명이 0점을 주면요, 절대 그 선수는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게 절사 평균이에요. 자, 보통 절사 평균은 이렇게 합니다. 양쪽 극단값, 즉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를 빼요. 심판이 5명일 때는. 그래서 결국 몇 명 것만 보면 3명의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근데 심판이 7명인 경우도 있어요. 7명은 어떻게 하냐? 최저 2개 빼고 최고 2개 빼고 나머지 3명의 평균을 냅니다. 이걸 절사평균 혹은 절삭평균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극단값들을 이렇게 절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장점은 뭐가 있냐면 심판이 의도적으로 어떤 심판이요 특정을 떨어뜨려 0점을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은 0점을 주지 않아요. 한번 괜히 0점 줬다가 아무 효과도 못 보고 결국 자기 이미지만 버리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절사평균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걸 보겠습니다. 이건 위키피디아에 있는 글이고요. 여기 보면 편차가 큰 극단치가 있을 때 산술평균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료의 총 개수가 일정 비율만큼 가장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을 제거한 후 큰 부분도 제거하고,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제거하고 하는데 어느 범위를 제거할까요? 최대값 하나만 하는지 몇십 개를 하는 최대값에 몇 개를 제거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10% 절사 평균이란 자리의 총 수에서 상위 10%와 하위 10%까지 삭제한 후 산술 평균을 구한다예요. 만약 표본의 크기가 20인 표본의 집단의 경우에 이 10% 산술 절삭 평균이란 상위 10%, 하위 10%인 총 4개를 제외하고
평균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5%래요. 그러면 숫자가 이쪽이 크고요, 이쪽이 작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절삭을 하는데 여기 5% 제거하고 여기 5% 제거하고 나머지에 산술 평균을 내면 이것이 바로 절사 평균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표본이니까 20이래요. 20이니까 5%는 뭐에 해당될까? 1개죠. 20개 중에 5%는 1개. 최소값입니다. 즉 최소값 10이니까 10을 제거하고, 표본의 크기 20에서 5%니까 상위 1개를 제거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최대값이니까 결국 180을 제거합니다. 10과 180을 제거한 나머지의 평균이 절사 평균인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개의 평균이 50이라고 했어요. 그럼 총 X라고 해야 되나? 총량은 얼마냐 하면 20 곱하기 50해서 1000이겠죠. 1000인데 뭘 뺀다고요? 10 빼고 그 다음에 180 뺍니다. 10 빼고 180 빼면 810이 남네요. 자, 810을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810 나누기 이제 18개니까 8을 하면요 45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여담 비슷한데, 조성진이란 우리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잖아요. 2015년도에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신문에 나오기를 뭐라고 했냐면, 심사위원이 한 명이 최하 점수를 줬어요. 조성진한테. 근데 조성진이 우승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어떻게 최하점 받았는데 우승할 수 있을까?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왜 여기는 절사 평균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질문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왜 최하점을 받아도 우승할 수 있었냐 하면, 심사위원이 17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이빙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5명이나 7명이기 때문에 한 명의 영향이 크지만, 심사위원이 17명인 경우에는 한 명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사 평균을 쓰려고 때는 언제냐? 심사위원의 수가 적을 때, 심사위원의 수가 많을 때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그 두 번째 질문으로, 왜 쇼팽 콩쿠르에는 이렇게 심사위원이 많을까 하는, 절사 평균을 안 쓸까인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음악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의 그 주관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극단적인 주관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극단적인 그 주관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절사 평균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네. 절사 평균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심사위원은 많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사위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다이빙은 어떻게 될까 하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그 심사 기준을 객관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극단적인 주관을 존중하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심사위원이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래서 올림픽 심사는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됩니다. 예를 들면 트리플 엑셀 하면 몇 점, 예를 들면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화를 많이 시켜야 심판 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